당신은 고대 건축물 앞에 서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파른 절벽 위, 위험한 정상 위, 혹은 오늘날에도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지역 깊숙이 세워진 장소들 말입니다. 중국 전역에 걸쳐 아직도 존재하는 고대의 경이로운 유산들은 그 대담함과 정밀함으로 엔지니어와 역사가 그리고 여행자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논리와 시간, 그리고 우리가 고대 문명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창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논리를 초월한 중국의 고대 경이들을 탐험해보세요. 역사 속에 남은 질문이 답보다 더 많은 신비로운 걸작들, 조각된 돌 하나하나, 숨겨진 터널,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다리마다 현대 엔지니어조차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주 바위벽 사이를 걸을 때 일상의 틀을 벗어나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세계에 들어선 느낌이 듭니다. 산이 직접 만든 조각과 부조가 마치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전하는 무대가 되며 방문객은 그 앞에서 자신이 일상에서 잠시 떠난 것처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예술군은 충칭의 붉은 사암 절벽에 직접 새겨졌으며 자연 그대로의 절벽을 넓은 야외 성소로 변모시켰습니다. 수많은 석굴과 좁은 틈새가 이어진 이곳은 하나의 연속된 종교미술 전시관처럼 보이며 전체 지역을 가로질러 펼쳐진 조각작품들은 그 규모와 정교함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줍니다. 유네스코는 이 유산을 5개의 주요 조각군으로 구분하고 주로 9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제작된 5만 개가 넘는 석상과 새겨진 이미지가 수십 개의 동굴과 틈새에 고루 퍼져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불교, 도교, 유교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시각적 체계 안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로, 이는 중세 중국 사회의 복합적인 신앙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독특한 지도와도 같습니다. 세계 어느 사원에서도 이렇게 세 종교가 공개적으로 결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곳만이 그 다채로운 조화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돌은 단순히 숭배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옥의 형상, 인과응보의 원리, 효심을 강조한 이야기, 구원의 약속,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난과 투쟁까지 다양한 장면을 통해 삶의 지침을 전합니다. 절벽 벽면에 새겨진 비문은 도덕적 교훈을 직접 설명하며 마치 영원히 침묵하거나 불에 타거나 사라질 수 없는 공개 설교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메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방문자들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불교의 용문이라 불리는 용문석굴은 두 강가 절벽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산이 깊게 조각되어 수천 개의 석불이 강 아래를 내려다보며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강을 흐르는 여행자들을 지켜보았다. 약 1km에 이르는 절벽면을 따라 고대인들은 2,300개가 넘는 동굴과 숭배구역을 새겼고 그 안에 거의 10만 개의 석불을 다양한 크기와 자세로 채워 넣었다. 작업은 서기 493년 북이 왕조 시절에 시작돼 당나라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당나라 시절 석불은 보다 부드럽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했으며 이전의 외래적 영향을 벗어난 강한 중국 궁정 양식을 띠었다. 가장 큰 석불은 높이가 17m에 달해 5층 건물만큼 높으며 가장 작은 석불은 2cm 정도로 안내자가 없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외에도 2,800개가 넘는 석비와 비문이 새겨져 있어 용문을 일종의 석재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이 비문들은 기증자 이름, 서예 작품, 개인 신앙 기록, 그리고 여러 세기에 걸친 중국 사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석회암이라는 무생물 같은 암석이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의 10만 개의 얼굴을 품어 산 자체를 불교, 제국 권력, 그리고 중국 예술의 살아있는 기억으로 만든 것이다. 용문석굴은 이강 양쪽 절벽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요한 풍경을 만든다.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장인들이 손과 석재를 사용해 섬세한 조각을 완성했으며 그들의 손길은 오늘까지도 살아 숨쉬는 듯 느껴진다. 북이 시기의 초기 석불은 굳고 감직한 형태를 띠었지만 당나라가 권력을 잡으며 부드러운 선과 균형 잡힌 자세가 감조되었다. 2,800개에 이르는 비문은 서예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각각의 글씨는 당시의 문화와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석회암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섣불들을 보호해왔으며 그 표면에는 물과 햇빛에 의해 형성된 작은 균열과 색변화가 관찰된다. 이처럼 용문석굴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를 넘어 중국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탐구심을 담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만리장성이 제국의 석재 등뼈라면
지하 위건은 사막 가장자리에 놓인 마지막 자물쇠와 같다. 이곳은 핵시고길의 제 좁은 요지에 자리 잡아 산과 모래, 건조한 땅이 사람과 물품, 군대가 하나의 관문을 통해서만 통과하도록 강요했다. 그 관문은 통제하기 쉬우면서도 우회가 거의 불가능했다. 건설은 1372년 명나라 시기에 시작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초기의 간단한 변방 검문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겹의 원형 방어선을 갖춘 거대한 군사 요새로 병모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광활한 빈당 한가운데의 안쪽 성벽, 바깥 성벽, 깊은 해자, 감시탑, 충적 흙으로 만든 견고한 성체,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연결하는 순찰로가 정교하게 배치된 복합적인 방어 체계가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방어선은 서로 다른 시기에 보강되었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이중 성벽은 적의 침입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멀리서 보면 지하위건은 황갈색 빛이 사막 배경과 자연스럽게 섞여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최후의 관문이라는 인상은 질서와 활발한 무역로, 그리고 제국의 손이 닿지 않는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광활한 땅 사이를 명확히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작용한다. 산시성에 자리한 노란 회색 사암절벽은 마치 수천 개의 눈이 인간을 내려다보는 듯한 밀집된 불교 세계로 새겨져 있다. 햇빛에 반사된 이 회색 사암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 위에 새겨진 조각들은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유지한다. 윤강석굴은 252개의 동굴과 사당 구멍을 포함하고 약 5만 1000개의 조각상을 보유하고 있어 고대 중국에서 가장 큰 불교 조각군 중 하나이며 초기 중국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각 동굴 안에는 다양한 자세와 표정을 가진 부처상이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마치 과거의 신비로운 의식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곳은 바위를 직접 깎아 만든 건축물로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형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그 불합리함이 더욱 눈에 띈다. 고대 사람들은 땅 위에 사원을 세우지 않고 숭배용 동굴, 조각상, 천장, 기둥, 벽을 모두 바위 자체에 새겨 넣었으며 이로 인해 우연이나 이후 구조적 붕괴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 유적은 주로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창건되었으며 북이 왕조가 불교를 이용해 신앙, 사회질서, 왕권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종교와 권력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절벽면에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의 예술 전통이 어우러져 불상의 얼굴이 동시에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부드러운 사암이 바로 이 경이로움을 연약하게 만들며 건조한 바람과 모래, 비, 대기 오염, 습기가 1500년이 넘은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비, 온도 변화가 암석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어 원래의 섬세한 조각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보존 전문가들은 최신 3차원 스캔 기술과 비침 투식 측정 장비를 활용해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보수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자연의 힘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 석굴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은 석굴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화시키며 방문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한다. 따라서 이 석굴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보호가 필요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날 것이다. 하카시족의 흑성이라 불리는 푸젠타루는 푸젠설성의 울창한 산과 숲 사이에 자리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소박하면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동시에 풍깁니다. 유네스코는 이 건축 체계를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약 46개의 구조물로 정의하고 이 구조물들이 대략 12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구릉지 전역에 흩어져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흙을 단단히 다지는 토합법, 대나무, 목재, 강가의 돌, 모래, 석회를 조합해 닫힌 건물을 요새 수준의 견고함으로 완성했는데 습하고 변화가 잦은 산악 기후에서도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외벽은 1.5m 두께에 달하고 높이는 18m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출입구는 하나만 존재하고 창문은 주로 상층부에만 배치돼 있어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타루는 같은 시족에 속한 사람 최대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거실, 저장고, 우물, 공동마당, 그리고 조상을 모시기 위한 별도의 의식 공간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폐쇄형 마을처럼 기능합니다. 내부 구조는 층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춘 방들로 나뉘며 중앙에 위치한 넓은 마당은 빛과 공기가 순환하도록 설계돼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과 의식을 함께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타루는 원형 또는 사각형 형태를 띠며 외벽은 흙을 여러 차례 눌러 단단히 다져 형성하고 내부는 목재 기둥으로 지탱됩니다.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동으로 흙을 운반하고 대나무와 목재를 절단하며 돌을 배치하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방수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석회를 섞은 흙을 사용했으며 이는 비와 습기에 강한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튜르 내부의 복도와 계단은 좁고 어두운 편이지만 각 층마다 큰 창을 두어 위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내부를 밝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외부에서의 시야를 차단해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큰 마당은 공동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여기서 주민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며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투르 주변에는 작은 텃밭과 차밭이 조성돼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며 외부와의 교류는 주로 지정된 입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바라볼 때는 논밭과 차밭, 대나무 숲 사이에 떠있는 고대의 비행 접시처럼 보이며 겉모습은 차갑고 요새처럼 봉쇄된 모습이지만 내부는 목재와 자연 채광으로 가득한 따뜻하고 활기찬 다세대 가족의 삶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건축물은 오늘날까지도 그 견고함과 공동체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71m에 달하는 레산 대불은 산의 절벽에 직접 새겨진 거대한 저상이 눈앞에 펼쳐질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작게 만든다. 이 거대한 석불 조각 사업은 713년도에 시작되어 803년도에 마무리되었으며 거의 9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승려 해통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이 사원을 구상했지만 자신이 바라던 완성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고대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부처상이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거친 물살을 진정시켜 배가 위험하게 흔들리던 시절과 강가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물이 급류를 이루던 그곳은 배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물살과 급류가 흐르던 장소였으며 부처상의 존재가 그 물을 가라앉히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다. 놀라운 점은 이 섣불이 바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절벽 자체에서 부처의 머리, 어깨, 팔, 몸통, 다리를 차례로 깎아내려와 바깥쪽으로 넓혀가며 조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각가들은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파내는 방식으로 작업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위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방법이었다. 섣불 내부에는 비밀스러운 배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머리카락, 목걸이, 가슴, 그리고 귀 뒤를 흐르는 작은 통로들이 빗물이 부드러운 사암에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시킨다. 이러한 배수관은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해 섣불이 장시간 동안 물에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어깨의 폭은 28m에 달하고 손가락 한 자는 약 8.2m 정도의 길이를 자라난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는 옛 속담 산이 부처이고 부처가 산이다를 눈앞에서 실제로 체감하게 만든다. 레산 대부를 발밑에 두고 바라볼 때 그 거대한 존재감은 인간의 미약함을 일깨우며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기시킨다. 건조한 고비 사막 한가운데 모가오는 거대한 돌벌집처럼 서서 고대 아시아 전체를 그 벽 안에 품고 있다. 서기 366년에 불교 숙녀들이 바위에 첫 번째 동굴을 새기기 시작하면서 이 메마른 땅은 1600년 이상 지속된 순례지로 변모했고 실크로드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492개의 보존된 동굴이 남아있으며 4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벽화와 2,000개 이상의 조각상이 비교적 좁은 절벽면에 밀집해 있다. 가장 논리적이지 않은 점은 외부는 헐벗은 바위와 사막의 태양뿐인데 내부 벽은 부처, 보살, 천신, 신화, 종교 이야기가 살아있는 색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모가오르다 한때 실크로드의 주요 교차점으로 상인, 승려, 순례자,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그림, 조각, 서예, 의식이 대륙 전역에 영향을 섞어 남겼다. 1900년에 봉인된 방이 개방돼 5만 개가 넘는 사료와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사막을 가로질러 카라반이 물건뿐 아니라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던 고대 아시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었는지를 살아있는 증거로 남겼다. 수백 년 동안 도시의 성벽, 거리, 안채, 그리고 무역의 기억을 거의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고대 도시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평야는 산시성에 위치한 고대 한족 도시로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도시 구조가 성벽, 거리, 주택, 상점, 사원을 통해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대 재건으로 많은 중국 도시들이 변모한 반면
평야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놀랍게도 약 225헥타르에 달하는 전체 도시가 아직도 성벽 안에 갇힌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성벽은 약 6.1km에서 6.4km 사이의 길이에 높이는 12m이며 6개의 문과 72개의 망로, 그리고 3,000개 이상의 방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석재 상자를 형성한다. 이 방어 구조 안에서 평야는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중요한 금융 중심지였으며 초안은행이 상인들이 위험한 길을 통해 은을 직접 운반하지 않고도 장거리 자금을 송금하도록 도왔다. 위에서 바라보면 회색 기와지붕, 좁은 골목, 안채, 그리고 무역거리들이 고대 성벽 안에 깔끔히 들어맞아 평야가 역사에 의해 억제된 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경쟁 도시들처럼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어떤 길이 용기를 앞으로 나아가는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면 화산의 목판길은 중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길은 중국의 5개 성산 중 하나인 화산, 즉 화산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즐거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도교의 정신과 높은 고립된 산에서 수행을 행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평탄한 땅 위에 길을 내는 대신 수직으로 솟은 절벽면에 나무 판자를 하나하나 고정하고 고정핀과 철제 사슬을 직접 매달아 중력에 맞서는 놀라운 구조를 만들었다. 목판길을 건설한 사람들은 신비로운 산의 전기를 끌어와 영적 상승을 도모했으며 그 과정에서 목재와 금속을 직접 깎아 절벽에 박아 넣었다. 이 목판길은 길이가 110m 정도이며 해발 고도는 2160m 정도이고 아래로는 640m까지 급격히 떨어진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에 끼워진 얇은 나무 조각처럼 보이며 구름과 바위, 그리고 탁 트인 공기 사이를 사람 손이 실제로 걸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오늘날 이 길을 걷는 이들은 철제 사슬과 안전 하네스를 착용하고 주변에 설치된 고정된 안전 노프를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만 감수한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어 목판이 흔들릴 때마다 발밑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며 눈앞에 펼쳐지는 수천 미터 높이의 절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운다. 판자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바로 아래의 지면이 사라지고 당신을 붙잡는 것은 철제 사슬과 안전 하네스,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가능한 한 차분함뿐이다. 그 높이 2160m에 이르는 절벽은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내려다 보이는 640m의 낭떠러지는 마치 무한히 깊은 심연처럼 보인다. 이곳을 찾은 탐험가들은 종종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바람에 몸을 맡기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결국 목판 위를 걸으며 느끼는 두려움과 평온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내면의 용기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절벽에 매달린 목조 사원에 발을 들여볼 용기가 있나요? 바닥 아래는 텅 빈 공간이고 앞에는 가파른 산벽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로 매달린 사원 약 50m에서 75m 높이의 절벽에 자리한 이 건축물은 마치 산과 바람, 심연 사이에 떠 있는 듯한 복도와 전시를 보여줍니다. 서기 491년에 건축이 시작된 이 절벽 사원은 바람, 눈, 비, 햇빛,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작은 진동에도 견뎌내며 15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인데 넓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바위와 공기 사이의 틈에 깊이 박힌 목재빔으로 버팀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 안에는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가 공존하고 있어 좁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신성함과 중력을 거스르는 도전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만약 무료 입장권이 주어진다면 이 불안정하고 좁은 복도를 직접 걸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충분히 용감하다고 생각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옛날 고대 무역로 위에 활기와 번영이 가득했던 교화는 오늘은 말라버린 흙덩어리와 무너진 성벽, 그리고 사방을 둘러싼 사막의 고요한 정적만이 남아있다. 놀라운 점은 고대 주민들이 평평한 평야 위에 건물을 세우는 전통적인 방식을 포기하고 이미 높게 솟은 고지대의 토양을 직접 파내어 거리와 주거구역, 성벽, 건물들을 모두 흙 속에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다. 주변을 둘러싼 높이 30m에 달하는 절벽은 자연이 만든 거대한 방어벽이 되어 교화는 거대한 인공 요새 대신 깊은 협곡과 절벽을 이용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도시는 전체 길이가 1.65km에 달하고 가장 넓은 부분에서는 폭이 300m 정도로 펼쳐져 마치 흙으로 만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리와 무너진 성벽, 그리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고대 주택의 기초가 선명히 드러난다. 도시의 구조는 층층이 이어진 골목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탐험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각 골목마다 남아있는 벽돌 조각은 시간이 만든 스케치와도 같으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한다. 교화가 남긴 오싹한 여우는 한때 무역과 군사 활동, 일상의 활기가 충만했던 도심이 이제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조용한 화석으로 변해버렸으며 오직 그때 남긴 윤곽선과 잿빛 모래 위에 새겨진 흔적만이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는 점이다. 바람은 사막의 모래를 휘감으며 오래된 돌담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목소리를 끌어내리는 듯하다. 그곳을 지나면 차가운 모래가 발밑을 스치고 햇빛은 황량한 평원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춤주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방문자는 고대의 숨결과 현재의 정적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에 서 있게 된다. 장비 고대성은 중국 산시성의 한 오래된 마을 아래에 숨겨진 지하 요새로 오래된 가옥과 흙벽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숨겨진 터널이 어두운 미스터리를 만들어 피부를 오싹하게 만든다. 지상에서는 평범한 고대 성벽 마을처럼 보이며 돌문과 돌길, 전통가옥, 사원들이 서로 가깝게 배치된 눈에 띄지 않는 풍경을 이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농사와 상업 활동을 이어가며 성벽 안팎을 자유롭게 오갔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마을 위에선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닫힌 군사 터널 네트워크가 존재했는데 이 터널은 병사를 은밀히 숨기고 안전하게 후퇴시키며 매복을 준비하고 위에서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장기간 포위 공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지하 터널을 통해 군대는 신속히 이동하여 적을 기습하거나 후퇴할 수 있었다. 장비는 방어가 매우 쉬우면서도 공격이 거의 불가능한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성벽은 대략 10m 높이이며 세 면을 깊은 협곡이 둘러싸고 네 번째 면은 거대한 산이 뒤를 받쳐 방어를 강화한다. 이러한 지형적 방어는 적군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높은 성벽과 협곡은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했다. 이 구조는 마을 주민들이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언제든지 전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곳의 지하 터널은 어두컴컴한 돌벽과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걸을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다. 탐험가들이 구조를 조사할 때 벽에 새겨진 오래된 흔적과 옛 전쟁의 잔재를 발견했다. 지하 요새는 수세기에 걸쳐 보존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미지의 공간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 밤이 찾아오면 그 터널 안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든다. 장비가 소름 끼치는 이유는 바로 그 단순한 지붕과 조용한 길 아래에 전쟁을 위한 미로가 존재했으며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칠 때를 대비해 완벽히 준비된 상태였다는 생각이다. 만리장성의 잠금새가 지하위관이라면 유멘관은 고대 중국이 실크로드와 그 너머의 미지의 땅을 처음 바라보던 모래의 문이다. 이 관은 둔왕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한 나라가 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기 위해 검문소를 설치했던 장소이다. 기원전 121년경에 보강된 이 관은 무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던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유멘관은 실크로드 서쪽 입구로서 황무지와 고대 무역 도시들을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었다. 그곳의 흑담 구조는 고대 한나라의 항토기법으로 건설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견고함을 입증한다. 당시 유멘관은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상인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가로 25m, 세로 27m, 높이 9.75m에 달한다. 이는 한 시대의 흑담 기술이 2000년 동안 거친 바람과 모래에도 견뎌냈음을 증명한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고고학자들이 현장 연구와 보존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유적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그 구조는 흙을 여러 차례 다져 만든 것으로 수천 년 동안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나라의 흑담 기술은 오늘날에도 토목공학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유멘관 주변은 광대한 사막지대로 여름에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겨울에는 급격히 하강한다. 그 지역은 현재도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물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인류가 강을 가두지 않고도 길들일 수 있다면 두강현은 고대 중국이 만든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256년경에 건설된 이 거대한 물관리 시스템은 미강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청두 평야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2250년이 넘는 연속 운영 기간 동안 끊임없이 수행해왔다.
이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공학적 수명을 자랑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두강연이 어떠한 댐도 설치하지 않고 물을 제어한다는 사실이다. 대신 주변 지형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활용하여 물이 스스로 갈라지고 흐름을 방출하며 완전히 독립적으로 들판에 물을 공급한다.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개의 주요 구조물, 즉 유주, 폐사연, 그리고 보평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은 마치 고대의 정교한 물기계처럼 서로 협력하여 물의 흐름을 분할하고 급격한 홍수를 방출하며 퇴적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각 단계에서 물을 넓은 관계망으로 정확히 조절한다. 두강연은 산악지대와 평야가 만나는 전이 지점에 정교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미강이 고원에서 급격히 하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괴적인 홍수를 안정적인 생명 공급원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물이 정확히 지형에 맞추어 흐를 때만 가능하며 이는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활용한 결과이다. 오늘날 유네스코는 이 시스템이 약 66만 8천 헥타르에 달하는 광범위한 농지를 현재도 효과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강연은 고대의 지혜가 자연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미 스스로 작동하는 방식을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관리가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크로드의 찬란한 기억이 남아있는 둔황. 그곳의 고대 도시는 바람과 모래가 휘감은 변방마을의 모습을 재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이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곳은 원래 고대 도시가 아니라 1987년에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촬영 세트이다. 현대 관광 중심지와 가까운 둔황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이 장소는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 놓인 외딴 전초기지의 고독함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가짜이면서도 동시에 진짜 같은 느낌이다. 황토색 흙벽과 거대한 성문, 굽은 목조 지붕, 사막의 땅이 어우러져 마치 고대 요새가 살아 숨쉬는 듯한 풍경을 만든다. 이 설계는 특정 고대 유적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 스타일의 전체 도시를 창조했다. 성문, 거리, 탑 등이 모두 분위기를 위해 조성된 것이다. 1987년에 건설된 뒤에도 둔황 고대 도시는 기억을 생생한 이미지로 바꾸어 방문객이 수세기 전 실제로 둔황을 오가던 상인, 사절, 군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권력의 상징들을 뒤로 남기고 산싱두이는 역사가 거의 잊어버렸던 고대 슈문명의 메아리처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유적지는 대략 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는 약 3.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계획적으로 설계된 의식도시였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무작위로 흩어진 정착지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구조를 가진 신성한 공간이라는 증거다. 가장 불가사의한 점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징체계이다. 불룩한 눈을 크게 강조한 청동가면, 비정상적으로 넓은 귀를 가진 조각품, 인간보다 훨씬 높은 형상의 조각상, 거대한 신성한 나무, 금빛 삼지창, 상아와 옥으로 만든 장식품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초기 중국 미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합을 만든다. 이러한 독창적인 요소들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적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986년에 최초로 발굴된 두 개의 제단 구덩이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6,000개가 넘는 귀중한 유물이 정교하게 배열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남서부 지역이 강력한 청동 제조와 의식 활동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한다. 이후 2020년부터 추가로 발굴된 구덩이들은 전체 6개 구덩이에서 발견된 유물 총량을 거의 13,000개에 달하도록 늘려 산싱두이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매장된 의식체계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한다. 이곳이 남긴 소름 끼치는 힘은 바로 그 고요함에 있다. 고유한 문자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잃어버린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가면, 청동 조각상,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뒤에도 아직도 땅속에서 위를 음시하고 있는 얼굴들을 통해서만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단서들 속에서도 우리는 산싱두이가 남긴 신비로운 이야기를 점차 풀어나가며 인류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밝혀낼 수 있다. 14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온 조조교는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고대 석교 중 하나이다. 이 교량은 수희 왕조 때인 605년경에 건설되었으며 엔지니어 이춘이 설계하고 시공하였다.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교 중 하나로 손꼽히며 특히 중국 내에서도 그 연대를 자랑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교량이 매우 초기 단계에 도입된 개방형 스퍼나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건축가들은 무겁고 견고한 단일 서가치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4개의 작은 보조아치를 추가해 전체 하중을 감소시키고 홍수 시 물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주아치의 폭은 약 37.4m이며 높이는 겨우 7.3m에 불과해 넓고 낮은 완만한 서가치를 이루어 말과 수레,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체 교량은 28개의 얇은 곡선 석회암 판재를 철제 끼움식 이음새로 연결한 구조로 고대 엔지니어들이 기하학적 원리를 활용해 무거운 석재를 마치 가벼운 것처럼 다루는 방식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조교의 강점은 물을 관리하는 지혜에 있다. 물을 차단하려는 굳은 석덩어리 대신 설계 단계부터 물이 통과하도록 개선된 계구부를 두어 홍수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은 유지한다. 수의왕조는 짧은 기간에 대규모 토목 사업을 전개했으며 조조교는 그중 가장 뛰어난 예시로 평가받는다. 이 교량은 28개의 얇은 곡선 석회암 판재를 철제 끼움식 이음새로 정교하게 연결하여 무게를 분산시키고 구조적 안정을 극대화한다. 주 아치의 폭이 37.4m에 비해 높이가 7.3m에 불과해 아치 비율이 매우 낮아 차량과 보행자에게 안정적인 통행을 제공한다. 이러한 설계는 강우량이 급증할 때도 물이 가시 사이로 흐르게 하여 구조물 자체가 침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보수와 보강 작업이 있었지만 원래 구조와 형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조조교는 중국 문화유산으로 보호받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이 방문한다. 그 역사적 가치와 공학적 혁신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다리 건설 기술에 영감을 주고 있다. 조조교는 시간과 자연을 이겨낸 진정한 걸작이다. 해질 무렵 루고 다리를 걸어보세요. 발밑에 놓인 고대 돌바닥과 양쪽을 따라 늘어선 석사자들을 보며 1937년의 울림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 다리는 진나라 시기에 1189년부터 1192년까지 건설되었으며 베이징 남서쪽에 흐르는 용정강을 가로지릅니다. 완공 이후 800년 이상을 견디온 이 구조물은 약 266m의 길이와 9.3m의 폭을 가지고 있으며 강을 가로지르는 11개의 석재 아치가 낮고 견고한 화강 암띠로 이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난간마다 새겨진 수백 마리의 석사자들인데 큰 사자 몸통 위에 작은 사자가 머리, 등, 배 혹은 다리마다 은밀히 숨겨져 있어 방문객마다 셈이 달라집니다. 서양에서는 마르코폴로가 이 다리를 아름답고 드물게 발견한 돌다리라 기록하면서 마르코폴로 다리라는 이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루고 다리는 현대 베이징에서도 살아 숨쉬는 고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돌판마다 역사의 기억과 민족의 상징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진흙과 물밑에 숨겨진 옥도시. 량주는 약 5,000년이 넘는 문명이 지하에서 아직도 빛을 발하는 장소로 대략 기원전 3,300년부터 2,30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초기 지역 국가의 뚜렷한 흔적을 보여주는데 도시와 별개의 엘리트 계층 그리고 넓은 공동체 전체에 퍼진 통일된 의식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점은 신석기 사회가 이미 대규모 물관리 기술을 갖추었다는 사실인데 댐과 운하, 해자 그리고 관리된 습지를 활용해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스템이 나타나기 수세기 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홍수를 막을 뿐만 아니라 논이, 쌀 재배, 교통, 생존, 그리고 정치 권력을 조절했으며 그 사회는 명확한 자체 문자 체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량주 유적지는 약 1434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을 차지하고 주변 완충 지역은 9980헥타르 이상으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흙, 물, 논으로 짜여진 하나의 고고학적 풍경을 형성합니다. 량주의 오싹한 힘은 거대한 돌이 아니라 궁전 기초와 계층별 무덤, 그리고 진흙 아래 조용히 잠든 의식용 옥재물에서 비롯됩니다. 이 유물들은 아직도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천성의 험준한 산맥과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한 청성산은 마치 거대한 도교 사원 단지가 고대의 푸른 숲으로 뒤덮인 모습이다. 얇은 안개가 산등성을 감싸고 사원 지붕의 절반 정도가 빽빽한 초목 사이에 가려져 있어 마치 자연이 건축물을 서서히 삼키는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만든다. 유네스코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142년 장寧링이 이곳에서 도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청성산을 조직적인 중국 도교의 가장 중요한 발상지 중 하나로 확립하였다. 이곳이 특별히 놀라운 이유는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울창한 산림이 거의 2000년 동안 사상과 의식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의 중심 무대로 기능하면서도 그 영적 권위를 한 점도 잃지 않은 점이다. 청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푸른 도시를 의미하는데 이는 울창한 숲, 대나무, 고목 그리고 빽빽한 녹음 사이에 숨은 사원 지붕과 완벽하게 어울린다. 진 왕조와 당 왕조 시기부터 도교 사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졌으며 이로 인해 청성산 전체가 하나의 고정된 기념물이라기보다 살아 숨쉬는 도교 수행의 현장처럼 느껴진다.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한 기와 지붕, 목문 그리고 돌계단이 나무와 안개, 젖은 바위 사이에 조각처럼 드러나며 그 모습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된 풍경을 연출한다. 청성산의 힘은 푸른 숲이 건축물을 서서히 삼켜가면서도 동시에 그곳에 새겨진 도교의 깊은 사상과 전통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데 있다. 청성산의 사원들은 전통적인 도교 건축 양식을 고수하면서도 세월이 흐를수록 숲의 녹음과 안개의 흐릿함에 따라 그 형태가 점점 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변화를 보여준다. 진 왕조와 당 왕조 시기에 세워진 주요 정각들은 오늘날에도 그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재와 기와가 녹음 속에서 오래된 시간을 품고 있다. 이 산의 고요한 분위기와 빽빽한 추목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도교의 심오한 사상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현장을 체험하게 만든다. 수백 년에 걸친 이곳의 영적 전통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하며 청성산을 찾는 이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기억된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구불구불한 돌길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음향을 내며 방문객을 신비로운 과거로 안내한다.